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계와 사랑의 본질, 그리고 퀴어 소설들이라고 하는 자료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12주 수업의 자료를 에, 최근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에 게재한 최근에 내 논문을 바탕으로 제 12주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 자료는 17페이지짜리 PDF인데 이제 논문입니다만은 연구 논문인데 앞부분에 뭐 목차라든가 국문 초록이라든가 요약하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그 아래 제일 뒷부분에 참고 문헌들, 그리고 또 영어로 이제 그 영문 초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연구 논문의 그 체제 형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는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제외했어요. 제외하고 본문의 내용만을 가지고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이제 그 관계와 사랑의 본질, 그리고 퀴어 소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12주 수업에서는 퀴어와 관계의 본질 뭐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퀴어와 뭐 관계와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 수업 자료 녹화 영상은 1, 2, 3차시 뭐 한 30분 정도씩 나누어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할 거고요. PDF 수업 자료는 파일은 17페이지짜리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읽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수업 몇 개에 같이 적용을, 그러니까 공통으로 우리가 그 2주차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또 대체하는 이제 과제물 리포트, 그다음에 또 그 별도의 리포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최소한 3개의 리포트.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과목은 좀 더 많죠. 뭐 5개 정도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2주차에 공통으로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준 바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수업의 과목에 공통으로 그런 것처럼 이 수업 자료 12주 뭐 다는 아니고요. 이제 그 몇 개 과목만 같이 12주는 이 수업의 내용을 내용적으로 같은 그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3월 30일자 최근에 실린 내 논문이고 따끈따끈한 그런 글이고, 그래서 몇 개 과목에 공통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12주차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소제목은 한 4개 정도 있으니까 그 서론 부분을 이제 1차 하시는 서론 부분을 중심으로 배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정치학과 젠더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말은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나치게 전문적인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도에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몸의 정치학은 뭘 말하느냐? 사회 권력이 인간의 육체를 통제하는 정치학을 이제 우리가 몸의 정치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지금 어떤 것에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계몽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 그 중세 천년의 신 중심의 가톨릭 중심의 그런 주술적 세계관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이성 중심주의적인 그런 인간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가치 체계가 이제 하나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계를 말하죠. 근대적 세계를 말하죠. 그걸 이제 계몽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계몽주의적 세계관은 사회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요. 사회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정하게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수긍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러한 이상을 형상화한 근대적 개인은 가족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난 자율적 남성으로 규정됐다, 이런 얘기. 남성만이, 쉽게 말하면 남성만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은 물론 동성애자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어떤 그 범주에서 배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단이 좀그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어, 그, 그, 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무시하고, 그럼 어떤 이제 문장부터 여러분이 또 그 주의해서 그 보고 이해하고 그러면 되냐면,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 여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동성애자들은 더더구나 어떤 이런 그 근대적 어떤 시민 사회로부터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동성애에 대한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역사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욕구도 모든 시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동성애는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의 특성이다. 그 이제 그 이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 그러니까 좀 부정하거나 이제 아니면 뭐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과는 관계없이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성애는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하나의 특성이다. 그다음에 주어진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어진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나름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부여하려는 의지적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음. 그러나 지금 우리가 12주 차는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나도 조심스럽게. 자, 어쨌든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욕구는 그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욕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그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배척되어 왔죠. 뭐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도 지금도 뭐 이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그 쟁점 중에 하나죠. 그 문제는 이제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게 뭐냐는 얘기죠.
이를테 이런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어떤 뭐 행위, 관계에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래의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계몽주의적 세계관의 유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 원래의 것. 이것은 결국은 이제 그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되면 가부장적 어떤 그 문화적 유산 속에서도 되면 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뭐 자식은 자식답고 그다음에 또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고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래의 것 그다음에 자연스러움 여기서 이제 섹슈얼리티 성적 관계와 관련해서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성의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런 성적 관계만이 자연스럽다. 그것이 아닌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그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간의 이런 섹슈얼리티적 관계, 즉 동성애는 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배척돼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연스러움과 원래의 것을 들먹이는 그런 레토릭은 수사는 기왕에 남성 중심의 오도된 관념일 뿐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진정 남자답고 여자다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의 답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진정 남자답고 또는 진정한 여자다운 것인가? 이게 이제 성 역할 고정화거든요. 결국은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 어떤 그 고정된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그게 바로 남성 중심의 어떤 관념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간성이라든가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동성애자들을 배제하는 하나의 그런 남성 중심의 하나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이 내 논문의 문제 의식은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무엇이 진정 남자답고 여자다운 것인가? 트랜스인이나 남녀 한 몸인 사람들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이제 그 들어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람들은 그 비정상이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것인가? 무엇을 자연스러운 섹슈얼리티로 평가할 것인가? 나아가서 어떤 가족을 참된 가족으로 볼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된 이런 전통적인 이성의 가족과 다른 모든 형태의 가족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2010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학에서 2010년에서 202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한국 문학의 주요 키워드는 페미니즘과 퀴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퀴어는 이제 동성애적 그런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 말은 이거예요. 2010년에서 202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에 한국 문학의 주요 키워드가 큰 흐름이 페미니즘과 퀴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한 이제 이런 의제가 문학 사회학적 의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은 한편으로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어떤 연대의식,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요하는 성 역할과 성규범의 억압성에 대한 비판 의식은 공유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이 그러나 이제 또 서로 다른 대상을 논의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글은 논문은 여성들 사이에 그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여성들 사이의 차이와 그 의미에도 주목하면서 또 동성애자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다양성 혹은 위계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 이런 것을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이제 한국의 퀴어 소설 읽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어떤 목표예요. 자, 최근 젊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성애적 사랑이 부재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재현되는 게 많아요. 그 대신에 이제 레즈비언 서사에서 시도되는 여성 간의 낭만적 사랑 이야기가 좀 많은데, 이것은 어쩌면 남자와의 사랑을 공포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불가피한 징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제 내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했을 법한데, 이를테면 뭐 데이트 폭력, 이제 그걸 대체할 만한 적절한 어떤 뭐 개념이 아직 충분하게 확립되지 않아서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뭔가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를 그만 지속하고자 했을 때, 소위 이별을 통보했을 때 무차별적인 폭력 혹은 나아가서 이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현실적 어려움, 어떤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아마도 그 젊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이성애적 사랑이 부재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재현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레즈비언 소사로 이야기로 이렇게 이제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글에서는 2차 시에서는 레즈비언 서사를 살펴볼 거예요. 3차 시에서는 이제 게이 서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2000년대 들어서 더 가시화하기 시작한 경제적 위기의 영향으로 가부장의 몰락과 가족 질서의 붕괴 현상, 이것이 또 이제 남성 작가들의 소설에서 또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구분해서 좀 볼 게 뭐냐면, 그 여성 작가들의 레즈비언 서사와 그다음에 남성 작가들의 게이 서사에서 좀 뚜렷하게 어떤 읽을 수 있는 어떤 징후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의 서사에서, 그러니까 이 경제적 위기 의식과 불안정한 가족 질서 내에서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력과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이 남성 퀴어 서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반복 재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2차 시, 3차 시에서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소설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하나의 문제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냐면, 이 이제 이런 레즈비언 서사 소설, 또는 이제 게이 서사, 이런 동성애 퀴어 소설들이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서로 경쟁이나 하듯 발표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퀴어 소설들이. 이거는 이제 소위 메이저 출판사들과 그들 진영에 있는 소위 이제 평론가들의 어떤 좀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이긴 하지만, 일정하게는 어떤 상업주의적인 그런 맥락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인습과 편견을 탈피하는 단계, 예, 이 동성애 소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욕구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 이렇게 어떤 단계가 있겠죠. 동성애 소설도. 그러니까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통념,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동성애 소설들이 첫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는 그런 어떤 본능적 욕구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단계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 결국은 그 자유의 절대적 완성을 꿈꾸는 단계로 소설은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퀴어 소설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서로 경쟁이나 하듯 발표되고 있는 최근의 퀴어 소설들은 일정하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성의 중심의 규범적 성에 대한 저항과 해체를 도모하려는 그런 시대적 조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학과 또 그런 운동의 정치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여러분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고 근데 늘 그렇듯이 조금만 참고 끝까지 또 이렇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어렵게 받아들일 내용이 없어요. 내가 뭐 많이 잘 알아서 어려운 말들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 수준의 어떤 이해, 독해력을 가지고 쉽게 쓰니까요. 하여튼 이제 내가 일정하게 이제 이 큐어 소설들이 갖고 있는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좀 문제점이랄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되면 레즈비언 소설들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한데 게이 소설들의 경우에 게이 서사들의 경우에 동성애를 소재의 차원에서만 차용해서 성소수자의 성적 취향을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규정 지으면서 기존의 그런 성 담론을 반복 재생산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퀴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성의 질서 규범을 넘어서고자 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성의 중심의 그런 그 섹슈얼리티가 자연스럽고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질서와 규범을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기획으로서의 퀴어 소설인가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성적 주체로서의 동성애자의 재현이 아니라 자칫 동성애 혐오감의 재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들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소설이 그러한 것처럼 퀴어 소설 역시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학과 운동은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같지만 문학은 운동과는 달리 소위 미학적 성취 그 텍스트 내에서의 어떤 미학적 성취도 매우 중요하다. 오히려 그래야 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내 논문에서는 동성애자를 재현하고 있는 여성 작가의 소설들과 남성 동성애자를 재현하고 있는 남성 작가의 소설들을 비교해서 분석할 거예요. 특히 여성 작가와 남성 작가가 재현하고 있는 퀴어 서사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헤게모니적 위계가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이 글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발화되고 유포되는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차별과 혐오의 그 어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성 동성애자를 재현하고 있는 여성 작가들의 소설과 남성 동성애자를 재현하고 있는 남성 작가들의 소설의 비교를 통해서 가족의 재구성, 특히 그러니까 어떤 관계와 사랑의 어떤 본질, 다시 말해서 진정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즉
어떻게 바람직하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관계의 본질, 사랑의 본질과 관련돼서 퀴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를 이제 함께 고민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이 논문의 전반적인 목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 이제 보니까 그 퀴어 소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한 편의 연구 논문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발표된 퀴어 소설들 중에서 이제 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소설들만 한정했어요. 그러면 김혜진 소설 딸에 대하여, 윤희영 소설 설랑 이제 장편이고, 박민정의 아내들의 학교에 들어있는 이제 단편, 이렇게 그러니까 세 소설이 여성 작가들의 소위 레즈비언 이제 서사입니다. 근데 여성 작가들이 동성애자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남성 작가 게이 소설들, 김봉곤 소설 여름 스피드와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은 이제 단편집인데 뭐 각각 6편의 단편과 4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는데, 이 두 남성 작가는 이제 스스로 뭐 게이라는 사실을 아우팅했고, 이 작품집에 수록된 소설 모두에서 동성애자, 즉 게이 남성을 주요 인물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논문에서는 여성 작가의 경우에 그 레즈비언 서사의 경우에 김혜진, 박민정, 윤희영의 작품을 대상으로 했고, 이제 그 남성 이제 게이 서사에서는 김봉곤과 박상영의 소설로 한정했는데, 사실 남성 그 게이 소설, 게이 작가들의 게이 소설은 이 두 김봉곤과 박상영이 아주 핫하고 그 평단에서도 이제 높은,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남성 작가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 선행 연구들,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필요하긴 한데, 이건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자료를 이제 수업 자료실에 같이 놓을 테니까, 이 클래스에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연구 방법론, 이건 이제 뭐 퀴어 페미니즘의 주창자로서의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수행성 이론, 그다음에 페터즈마의 뭐 텍스트 사회학, 그러니까 이제 연구 논문을 쓸 때 평론도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 그 분석의 도구, 연구 방법론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제시하고, 그 연구 방법론에 그런 입각해서 텍스트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를테면 그 이제 뭐 그 과제물, 이를테면 글쓰기 과제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뭐 중간고사, 중간시험 대체 과제는 이제 다 끝냈고, 앞으로 남은 게 이제 기말일 텐데, 과제를 쓸 때, 그 리포트를 쓸 때,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일러 주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자, 여기 봅시다. 1번 있죠. 이게 이제 어, 몸의 정치학과 관련된 이제 몸의 정치학이 무엇인가? 이 개념이죠. 몸의 정치학의 개념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1번으로 이렇게 1번이죠. 이것을 그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학부생들은 이제 뭐 충분하게 그 배울 기회가 없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앞에다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각주 인용 그 번호를 앞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인용한 문장의 바로 뒷부분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정치학은 뭐뭐다 하는 개념이다. 이걸 내가 이제 다른 연구자의 그 글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밑에 봅시다. 그러면 1번, 자, 오정화 외
오정화 선생과 함께 이제 몇 사람들이 공동 저자인 모양입니다. 책이 젠더와 재현, 어, 저서 이름이죠. 쉼표 이런 것도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어디서 이제 출판했느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언제 2018년도에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책이 출판됐는데 이 책에서 내가 이제 이 인용한 부분은 몇 페이지에 있느냐? 그래서 6쪽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는 피어리어드를 이렇게 구분 이런 표시를 했죠.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하나만 더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책을 저서에서 인용한 것이고 이제 논문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봅시다. 3번. 여기 3번을 보면 동성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욕구들처럼 모든 시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해 왔다. 이것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거죠. 3번을 봅시다. 3번 김정란 선생의 글입니다. 이 글이 실려 있는 논문이 유르스나 발음이 유르스나르의 소설 속에 나타난 동성애적 성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어디에 실려 있느냐? 불어불문학 연구 84권 영호에 실려 있군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출판했느냐? 한국 불어불문학회에서 몇 년도에? 2010년도에. 그런데 이 글의 몇 페이지? 123쪽에서 내가 이제 참조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크게 뭐 우리가 내가 과제를 내줄 때 많은 분량을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설명을 좀 했어요. 자,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는 여성 작가들의 레즈비언 서사를, 3차 시에는 남성 작가들의 게이 서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